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방열림고시학원에서 환경보건학 담당하는 이승훈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앞으로 재미나게 알차게 환경보건학 공부를 실속 있게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갈 건데, 나가기에 앞서서 환경보건학을 들어보셨던 분들도 아마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그러나 처음 보시는 분들, 그런데 환경 전공자라고 해서 또 환경보건학을 또 잘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목의 특성하고, 우리가 뭐 학문을 공부하자고 모인 게 아니라 시험의 합격 고득점, 이거를 위해서 모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하면은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간단한 방향 제시를,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고 진도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딱 두 가지 지금 막 생각이 난 건데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긍정적인 기운이 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굉장히 비관적이고 암담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무엇부터 이야기를 할까요? 좋은 것부터 나쁜 것부터? 나쁜 것부터.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특성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희망을 좀 나중에 남겨두는 거니까. 조금 좀 비관적이랄까, 암담하달까, 조금 성가신 이야기는 환경보건학의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는 거죠. 너무 외울 게 많다는 거죠. 책을 달달 외우고 문제집을 두세 권씩 사가지고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출제 경향을 다 파악을 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는 이건 뭐 생뚱맞은 너무나 지엽적인, 네가 설마 여기까지 공부를 했겠어? 하는 어떤 출제자의 어떤 그 악감정이라고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2013년부터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환경보건학 시험을 직접 보러 다니는데 접수를 해서 80점, 85점까지는 모든 과목들이 다 비슷하지만 한 번 정도만 훑어보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면 95점 이상 만점을 맞으려면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이건 무슨 뭐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범위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환경이니까, 보건과 관련 있는 환경이지만 아무튼 사람과 또는 동물과, 우리들이 키우는 가축이나 반려동물들과 거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환경, 이게 다 들어가니까 이건 뭐, 예전에는 환경은 수질, 대기, 토양 이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폐기물, 악취, 소음, 거기다가 빛공해, 뭐 막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이게 좀 비관적인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놈의 환경은 이 보건자가 붙어가지고, 이게 공중보건학도 아니고 그냥 일반 보건학도 아니고 환경공학도 아닌데, 이게 서로 맞물려가지고 제가 환경보건과에서 거의 한 20년 가까이 겸임교수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환경보건학을 가르치면은 환경공학 쪽은 학부학생들이 이제 잘 따라오는데, 환경보건 쪽은 또 굉장히, 이게 되게 생리학이라든지 또는 화학이라든지 생화, 이쪽 생물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용어에서 부닥치는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좀 희망적인,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운을 북돋고 이제 첫 시간인데 나가야 하니까, 긍정적인 측면은 뭘 긍정을 써. 긍정적인 좋은 측면은 뭐냐면, 길잡이를, 이 공부하는 방식, 방법,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방법을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환경보건은 굉장히 복합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환경공학만 했던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보건학을 했던 부분은 또 환경 쪽이 어색해서 어려워하고, 지금
대학에서 환경보건과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환경보건과에서 또 환경보건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용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잡히지 않으니까 책을 읽어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뭐 요즘 문해력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독해가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돼. 그 문제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최근 나오는 공무원 시험의 환경보건학 문제들이 길게 되게 많아요. 문제도 한 2줄, 3줄. 거기다가 아래 보기에서, 아래 보기는 막 5줄, 6줄 막 되게 많고, 거기서 단어 하나나 아니면 조사 같은 것들을 살짝 틀어가지고 거기서 틀린 거 골라라, 맞는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말장난이 있다 싶게 그런 좀 문과적인 독해 능력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가 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가 이제 환경 쪽의 용어가 있고 보건 쪽의 용어들이 있는데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내가 다른 과목에서 또는 학교에서 다른 교재에서 봤던 거하고 실제로 저희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정의,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게 알려드릴 거니까 요거는 진도가 처음에 조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용어에 대한 개념이 좀 잡히고 나면 계속 반복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해도 빨리 되고 계속 반복이 되면서 조금 자신감을 느껴지게 될 겁니다. 해서 우리 교재는 이런 범위, 이런 용어에 대한 해설이 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전부 다 환경 관련 법이 한 80여 개가 있어요. 법령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환경 관련 법이 80여 개로 80여 개가 아니라 법 있고 그 밑에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 있고 별표 뭐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뭐 어마어마하거든요.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그런 것들을 다 외우고 그렇게 공부할 거면 여기 뭐하러 있냐고 다른 공부를 하지.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다 할 수가 없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어디를 암기해야 될지 일단 많이 나오는 부분들 그건 제가 거의 모든 시험들을 다 보러 다녔기 때문에 자신 있게 찝어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기의 범위 그 다음에 출제 경향 가지고 계신 문제집이 뭐 아직 안 사셨든지 사셨든지 간에 좀 오래된 것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되게 심플하고 단순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 정도면 나도 다 맞을 수 있겠는데 뭐 이런데 최근 2, 3년에 나와 있던 문제들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변별력을 주려고 자꾸 어렵게 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그 출제 경향을 제대로 파악을 하기가 지가 직접 가서 보지 않으면 다 비공개 문제들이니까 비공개 문제들이니 직접 보고 메모해가지고 알 수밖에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교재에 이제 문제 풀이도 할 거지만 우리 이론서와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은 어느 하나 제가 만들어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 나왔었던 문제들이에요. 문제가 어색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일부러 어색하게 내는지도 몰라요. 답을 찾아내기 쉽지 않게. 사실 시간 싸움이잖아요. 그죠? 60문제면, 세 과목 60문제면 60분 딱 주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문제 풀고, 마킹하고, 검토까지 다 하고. 그러면 얘는 한 문제 푸는데 거의 한 1분이 안 되죠. 마킹하는 시간까지 따지자면. 그러니 사실 시간 싸움인데, 문장을 조금이라도 애매하게. 그리고 이것도 요즘 많이 쓰는 용어가 아니고 옛날 용어 쓰는 경우들도. 이것도 어떻게든 혼란을 좀 줘야 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날씨가 많이 좋아졌어요. 뭐 오전에 기분도 좋고 첫 시간인데 발랄하게 시작해 보아요. 막 지금 느긋하고 좋잖아요. 화장실로 갔다 오고 시험장에 앉아서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멘탈이. 그죠? 시험 감독관이 들어와서 앞뒤로 딱 서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핸드폰을 끄는 순간 우리는 벌써 막 멘붕이 오잖아요. 꺼서 앞으로 제출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컴사랑 답안지랑 문제지 딱 엎어두고 있다가 종초 때까지 보지도 못하게 하죠. 종이 딱 울려야지 뒤집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지를. 그럼 이제 당황을 하게 되고 아는 것도 틀리게 되고 내가 이 수치 외웠었는데 이거 저 선생님이 외우라고 해서 분명히 외웠는데 이건가 저건가 막 정신없고 이게 혼란이 오게 되면은 정답을 고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말이 제가 조금씩 빨라지는 거는 흥분했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좀 표시를 좀 해주시면 제가 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경향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최근에 나오는 환경 관련 또는 보건 관련 이슈. 코로나 때는 역학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보건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역학도 환경보건학의 가장 큰 축을 차지해요. 역학이라는 게 전염병, 지금은 감염병이라고 말하죠. 전염병이라고 안 합니다. 감염병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인데 감염병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피해를 주고 얼마만큼의 사상자 치료율을 보였으며 어떻게 물러가는지 이 감염병이 다시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그거 공부하는 게 역학이거든요. 역학의 역자가 지역이에요. 지역. 역병이라고 하잖아요. 역병. 그 지역에 도는 병. 지역은 뭐야? 환경이잖아. 환경보건 20문제 중에서 역학 문제가 3문제, 4문제 막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챕터 저 챕터 막 섞여가지고 왜? 산업보건 일터에서 생길 수 있는 호흡기 질환과 역학을 묶어서 하면은 환경보건학 문제가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2, 3챕터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폭넓게 따지면 거의 한 40%, 35% 정도는 역학 문제란 말이죠. 코비드19 코로나 때에는 역학 문제가 특히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느냐, 개인 예방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개인 위생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한 5, 6년, 7, 8년 전서부터는 세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되게 큰 이슈였었어요. 환경부 문제에 2년 연속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나왔어요. 심지어는 우리 법으로 정해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도자료 갖다가 환경부 보도자료 갖다가 문제를 막 내고 있어요. 그거 제가 미리 이런 문제 나올 거라고 알려드렸었어요. 매년 보러 가니까. 그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수험생들이, 응시생들이 항상 많이 질문하는 게 환경보건이니까 환경백서라는 게 있어요. 환경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책을 만들어내는데 거의 한 1000몇백 페이지 되는 두꺼운 책이고 뭐 영품 교보 이런 데서 판매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환경부 홈페이지나 도서관 이런 데 가면은 PDF 파일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으니 사실 필요는 없고 그런 데 찾아가서 다운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카페에 있으니까. 제가 매년 올려놓으니까. 근데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험생 고민상담 게시판 여러분들은 안 보이지만 이제 저랑 글 쓰는 보이잖아요. 거기 맨날 나와요. 환경부에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돼요? 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거 너무 많은데. 이걸 제가 다 요약해서 교재에 넣어놨어요. 저는 다 보고 어쩌겠어. 한 놈은 봐야지 알려줄 거 아니겠어요? 전 다 보고 다 요약을 해서 매년 넣어놔요. 말하다 보니 무슨 깔때기도 아니고 지 자랑만 자꾸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법령, 아까 말씀해 드렸던 법령. 법령도 다 경향, 이슈, 그 다음에 정책 이런 것들과 다 맞물려서 거기 관련된 법령들이다. 환경 관련 법령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어떤 게 나오냐, 전 세계적인 국가적인 이슈 때문에 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법은 제정이라고 하면은 만드는 거고 개정이라고 하면은 있는 법을 고쳤다는 뜻이거든요. 개정이 코비드19 이전 시절에는 뭐가 환경 관련 가장 큰 이슈였겠어요? 미세먼지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미세 원기 날씨 2개 올려놓고선 어떡하지? 오늘은 이것부터 이부자리에서 보는 이때 미세먼지 관련 수치가 1년에 막 2번씩 개정되고 막 그랬었어요.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슈와
그 다음에 환경 관련 정책이 막 바뀌는 거예요.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가 2011년에 딱 대두가 되기 시작해가지고서는 21년까지 환자가 뭐 5천 몇 명? 막 이렇게 나오는데, 수천 명 환자가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2011년에 가습기 살균제 이슈가 터지고 나서 2015년에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있던 법이 막 고쳐지고 막 그랬어요. 그게 그 유명한, 이거 오늘 진도 다 나갈 거예요. 화관법하고 화평법이요. 네, 이게 뭐냐? 화학물질 관리법, 화학물질 평가에 관한 법. 법에 빈틈이 있었어. 그래서 카페트나 이런 거 살균 소독하는 그 물질을 갖다가 가습기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에 닦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지 같다고 할 뻔했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손 묻기도 막 뭐하고 그러니까 되게 많이 팔렸단 말이에요. 근데 법에 허점이 있어가지고 그 가습기 살균의 성분에 대한 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걸 가습기에다 집어넣은 건데 사실은 가습기 안에 집어넣고 우린 청소를 안 해도 되니까 가습기만 쓰면 알아서 청소가 됩니다. 이거잖아요. 근데 가습기라는 게 작은 물방울, 액적이라고 하죠. 그게 막 나와서 호흡기로 들어가는 건데 제가 양리학 이런 과목도 했었는데 우리 몸에 이제 약이 전달될 적에 제일 천천히 가는 게 알약이고, 그 다음에 가루약이고, 그 다음에 물약이고, 점점 빨라지는 속도가, 그 다음에 주사죠. 근육주사, 그 다음에 혈관주사. 근데 가장 빨리 약물이 들어가는 게 호흡기예요. 폐포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게 가장 빨라요. 그 전신마취할 적에 1, 2, 10부터 거꾸로 세세요. 19, 8 하면 가잖아요. 그것들 때문에 그 법의 허점 때문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이제 외워야 됩니다. 그것도 MIT 뭐 이런 것들 이런 법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은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오니 범위가 얼마나 넓겠냐고. 근데 그나마 길잡이를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교재랑 우리 강의에서 나올 거니까 그걸 긍정적인 사이트로 보시고서는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서, 뭐 질문 이런 문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카페 있죠? 진통 카페는 다 가입을 하셨을 거고 네이버에 공중보건, 환경보건, 스터디를 치시면 제 캐리커처가 딱 대문에 나오는 카페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랑 진통 카페랑 제가 아침에 날 먹으니까 이제 새벽잠이 없어져가지고 5시 뭐 4시 반이면 깨거든요. 그때 일어나서 2부 자리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여기랑 진통 카페예요. 우리 학원 게시판하고. 질문을 올리시면 24시간 안에는 무조건 답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특히나 재밌는 건 뭐냐면 질문하시기 전에 카페 검색을 하시면은 거의 여러분들보다 1, 2년, 3, 4년 먼저 공부하셨던 분들이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해설이 또 있어요. 거의 지식인이에요, 지식인, 카페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제가 이게 맞나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런 식의 해설을 안 달고 참고문헌, 링크 이런 거 다 갖다 붙여가지고서는 해설을 되게 꼼꼼하게 보기 쉽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달아놓으니까 검색만 하셔도 원하시는 걸 얻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페 활용을 하시면은 공부하시다가 뭐뭐 좀 어려운 거, 애매한 제가 질문 받기 싫으면 애매한 문제 안 쓰면 되거든요. 근데 실전에서는 애매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고 제일 중요한 거, 실제로 우리가 이게 무슨 뭐 보거나 환경 뭐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합격하자고 하는 공부니까 4개 보기 또는 5개 보기 중에서 하나 정답을 골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첫 번째 시간의 핵심 키워드는 이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딱 앞에 놓고 OMR 카드에 마킹을 할 적에 1번 아니면 2번인데 헷갈리단 말이지. 출제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출제자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 정답으로 딱 디자인을 해놓고 문제를 냈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흑사병을 전파하는 매개체는? 이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스페시픽한 답은 뭐냐면 열대 쥐벼룩이 옮기는 게 패스트란 말이죠. 근데 앞만 봐도 보기 중에 열대 쥐벼룩이 없는 거야. 벼룩이 있어. 그럼 그거라도 적어야지. 벼룩도 없어. 그러면 쥐벼룩이니까 쥐가 묻혀 갖고 다니겠죠? 쥐를 찾아야지. 내가 외운 건 열대 쥐벼룩인데 왜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예. 문제에 맞춰가지고 답을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막 짜증이 나는 부분들이 그거예요. 오, 이거 무슨 뭐. 답이 아닌 것부터 소거시키면서 최선답을 고르셔야 돼요. 시험 보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지 겉장에 아예 써 있어요. 이 본 시험은 문항을 잘 읽고 문항을 잘 읽고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답만을 고르는 가장 적합한 이게 치트키지. 가장 적합한 최선답 고르라는 거죠. 1번, 2번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것은 1번이다. 출제자가 도망갈 수 있는, 출제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출제자의 디펜스가 되는 게 요 마법의 단어인 거죠. 우선순위를 잘 따져가지고 최선답을 고르는 이 요령도 네, 우리 교재와 문제집을 보시면은 보실 수가 있어요. 왜? 딱딱 떨어지는 정답이 아닌 것들이 꽤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벼룩이 없다면, 아까 다시 돌아가서, 패스트로 돌아가서, 열대쥐 벼룩, 그 다음에 들쥐 또는 등줄쥐예요. 집쥐나 시궁쥐는 잘 안 옮기니까. 근데 그것도 없어. 그러면 아쉬운 대로 쥐라도 골라야지. 근데 쥐도 없어. 보기 중에. 오씨, 그럼 뭐지? 설치류라도 찾아야죠. 설치류. 그래서 주어진 보기를 잘 보고 문항을 잘 보고 하나씩 소거시켜가지고 가장 정답에 가까운 걸 찾는 게 가장 큰 요령이다. 이게 단순 암기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용어에 대한 설명을 진짜 장황하게 했는데 용어를 꼼꼼하게 잘 꿰고 있으면 그런 거 있거든요. 법령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법을 어떻게 다 외우겠냐고. 환경보건과에서 제가 있을 적에도 법규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커리큘럼에.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한 3년 하고서 하지 말자 그랬어요. 커리큘럼 뺐어요. 너무 방대한데 법은 계속 바뀌는데 다 커버가 안 돼.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환경보건학 시험에서 법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근데 내가 듣도 보도 못한 법이야. 실제로 들어보지도 못해서. 환경보건법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생소한 법인데 거기 시행 인형에 별표를 봐야지만 아는 그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당황하지 말고 진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문제는 문장을 잘 읽어보고 보기를 잘 읽어보시면 답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출제자도 아는 거지. 컴플레인이나 이의제기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너무나 지엽적인 디테일한 문제는 아주 상식적인 선에서 문장만 잘 읽어봐도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러니까 절대 시험장에 당황하시면 안 돼요. 잔소리 같지만 마지막으로 오리엔테이션 마지막으로 시험장은 일찍 가세요. 예전에는 코비드19 전에는 7시 20분에도 제가 막 들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막 돌아다녀요. 이제 누가 많이 만나는 거 보고 이제 돌아다니고
내 시험장 여유있게 찾아가고 화장실 위치 확인하고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앉아보고 책상 잘 닦고 앉아보고 삐그덕삐그덕 거리거나 높낮이가 안 맞으면 어떻게 일찍 왔으니까 빨리 바꿔야지. 편안한 자세에서 볼 수 있도록. 그게 시험장에서 어떤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나이 먹으니까 잔소리가 많아져서 자, 진도 나갈게요. 첫 페이지부터 보시기 전에 목차 보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어떤 범위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지 나와 있어요. 챕터 1이 환경과 보건인데 이건 전반적인 환경 플러스 보건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서 한 문제, 두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그 다음에 대기죠? 대기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대기오염 물질이겠죠. 그 다음에 자외선. 이것들이 반드시 나오는 항목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95점까지는 보장한다니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나머지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의 여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챕터 2에서도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는 나와요. 많이 나오는 게 방금 말씀드린 자외선이죠. UV 또는 미세먼지 쪽, 오염물질. 그 다음에 물환경과 보건은 이제 수질 쪽이죠. 수질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먹는 물 수질 기준. 이거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먹는 물 수질 기준. 별표라고 해서 깨알 같은 글씨로 한 2페이지 반 정도가 별표인데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외워야 할지 진도 나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수 처리할 때 여과 소독 부분 있잖아요. 우리 상수 소독은 염소 소독을 하잖아요. 이 염소 소독에 같은 내용이 2번 시험 보면 1번 정도는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하폐수, 폐기물, 토양오염, 토양이 되게 안 나왔었는데 최근 3년 동안 보면은 환경부 쪽하고 전남보건 쪽에서 토양오염을 또 왜? 이게 좀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들, 빈출 부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의외로 허를 찌르는 토양이 잘 안 나오다가 최근 몇 년간 몇 문제 나왔고요. 하수 처리, 폐수 처리 이건 단골 문제고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하수 처리 방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소음 진동, 특히 소음 부분은 직업병 통계를 내보면은 거의 90% 이상이 직업성 난청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소음에 대한 문제 나오면 쉬운 문제로 나와요. 어렵지 않은. 가끔 가다가 예전에 한 4, 5년 전에 환경부에서 소음 쪽이 이게 다분히 공학 계열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사운드 메커니즘 이쪽 공학이거든요. 어려운 문제가 한 문제 나왔었는데 뭐 그것도 수록을 해놨으니까 꼼꼼하게 이런 문제도 나왔었구나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식품위생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까지 나와요. 왜? 식품위생과 구충구서, 식품위생과 역학 이렇게 챕터를 크로스를 시켜가지고 짬뽕을 시켜가지고 나와요. 식품위생 하면은 두 번째 나와 있는 HACCP 이게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인증 기준이란 뜻이거든요.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그래서 식품위생에서는 기본 한 2문제 정도씩은 나와요. 못해도 한 문제는 나오는데 이 내분비계 장애물질 EDC라고 하거든요. 엔도크린 디스럽팅 케미칼 이래가지고 요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핫 이슈잖아요. 최근 한 15년, 20년 동안 계속. 화학물질이 환경백서를 보시면은 화학물질이 매년 거의 한 수천 건 이상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안전성 검사를 계속 과학자들이 하고 하지만서도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장애를 일으킬지 잘 모른다는 거죠. 화학물질을 떼고서는 우리가 또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한복 입고서는 천연 염료로 염색을 하고서는 뭐 조미료 하나 없이 그냥 뭐 그렇게만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인스턴트 식품, 가공식품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요 환경 호르몬, 이거는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고 내분비계 장애 물질, 이게 공식적인 용어입니다. 또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라고도 해요. 어떤 일을 하는지 알겠죠?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은 예전에 한 40년쯤 전에 처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일본 학자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구충, 구서, 소독은 기생충. 구서는 쥐. 서가 쥐 서자거든요. 서종류라고 해요. 서종류. 그 다음에 소독 방법. 소독 방법은 꼭 나와요. 기생충이 안 나오고 쥐가 안 나온다 그러면 소독 방법은 꼭 나와요. 챕터 7에서도 한 문제 정도. 그 다음에 산업보건 아주 잘 나오죠. 직업병. 왜? 사람이 사는 환경이라는 게 결국에는 집 반, 회사 반인데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가 있잖아요. 작업 환경. 작업 환경도 환경이니까. 그래서 직업병에 대한 문제. 공업 중독이라고 해요. 공업 중독. 화학물질 중에서 공업, 산업 이쪽과 관련된 유해물질에 중독이 되는. 있잖아요. 뭐 카드뮴이라든지 무슨 또 뭐 있지? 맨날 나오는 거? 이따이랑 미나마타랑 뭐 이런 것들. 공업 중독, 중금속, 육과 크롬. 이건 이제 단순하게 뭐는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요쪽도 요즘 조금 좀 생리학 쪽을 덧붙여가지고 어떤 식이냐면 인체 샘플 중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으며 뭐 혈액, 소변, 머리카락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인체 샘플이. 거기서 중독을 따지는데 보기가 그런 거예요. 소변, 혈액, 땀, 머리카락 뭐 이런 식으로. 보기 안에 박스 안에 힌트를 쫙 주고. 그래서 크로스오버 시켜가지고 나오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자주자주 업데이트하고 그 출처까지 딱딱딱 문제마다 명시해 놓은 그런 확실하게 명시해 놓은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서 감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역학 감염병은 워낙에 주요도를 말씀드렸으니까 세 문제, 두 문제, 세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생활환경 집합소는 이제 거의 쉬어가는 페이지여서 뭐 실내 공기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조도, 빛의 밝기 뭐 이런 거죠. 환기를 얼마나 시켜야 되느냐 이런 것도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서 내용을 제가 이제 2023년 환경백서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몇 주 안 됐어요. 2024년 거는 2025년 가을쯤에 나오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다 읽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과거에 나왔던 것들을 쫙 서머리 해가지고 추격시켜가지고 뒤에 넣었으니까 보시고 하면은 진도가 끝나겠습니다. 자, 8페이지부터 보시는데요. 8페이지 어려운 부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맛보기로 이제 시동을 슬슬 거는 겁니다. 워밍업. 자, 위생은 뭐냐? 환경과 위생, 환경과 보건. 환경보건학을 다른 말로 환경위생학이라고도 하니까 이 위생은 전염환이라고 하는데 환은 고리죠, 고리. 질병이 있고 질병에 걸리는 숙주가 있어요. 사람이 됐든 동물이 됐든. 얘네들을 연결시켜주는 거는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저기 아프리카 어디 예를 들어 우간다 이런 데서 확진자가 나왔다. 우리가 당장 걸리는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글로 가거나 거기 있던 사람이 감염돼서 와서 옮기거나 환경이 연결시켜주지 않으면 질병이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 환경 요소를 제거하거나 차단하거나 관리하자는 거죠. 전염의 고리, 감염이 될 수 있는 고리를 차단, 관리하자. 그래서 WHO에서 양쪽가로 2번에 환경위생의 정의를 내렸는데 가끔 나와요. 박스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어요. 환경위생은 뭐 통제하는 것이다. 딱 집어넣고 다음은 뭐 WHO의 뭐 어떤 정의냐 또는 환경위생의 정의인데
어디의 정의냐, 뭐 보건복지부, WHO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한 문장 정도의 정의가 나오면은 다 외울 필요는 없잖아. 이런 건 따글따글 다 외울 필요 없어. 수치가 아니니까. 수치를 외워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강조해서 요 숫자는 외워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건데, 요 부분은 서너 번 꼼꼼히 천천히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게, 문장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 신체 발육, 건강, 생존, 여기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요소를 통제하는 거다. 통제. 키워드들 딱딱딱 체크해 놓으면 그 키워드만 딱 보면 시험장에서 이거 WHO 환경위생의 정의인데 막 나올 수 있어요. 이 정의들이 꽤 많아요. 환경보건법에서의 환경보건의 정의, 무슨 법에서요? 뭐의 정의, 뭐 이런 것도 꽤 나오는데, 많이 나왔던 것들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그때 체크하시고, 딴 거 없어요. 낯선 단어, 낯선 문장은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밖에 없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반복으로 하는 겁니다. 반복. 머리 좋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머리 믿고 한두 번 보고서 딱 시험 보러 갔다가 다 헷갈려가지고 망할 수가 있으니까 그저 우직하게 소처럼 가는 거야. 자, 환경의 분류도 아주 쉬운 문제로 뭐 해경 문제라든지 뭐 고졸 환경보건에서 가끔 나와요. 뭐 어떻게 나오겠어요? 다음 보기 중 사회적 환경에서 문화사회적 환경이 속하는 것은 해놓고서 1번 의복, 2번 식생활, 3번 주택, 4번 교육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은 쉬운 문제로 치는 겁니다. 한글만 깨치면은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내용도 가끔 나오는데 시험을 한 4번 정도 보면 80문제 중에서 1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그 정도 비중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제 위생이란 말을 제일 처음 쓴 사람. 갈레누스, 갈렌스, 갈레노스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다. 위생이 하이진이라고 쓰는데 이것도 있어요. 얘도 위생이고 얘도 위생이거든요. 둘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하이진이 세니테이션을 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하이진은 사람에 관한 개인위생, 개인보건 이러면 하이진이고요. 얘는 사물 또는 장비, 환경 이런 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걸 세니테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단어를, 용어를 살짝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 세니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둘을 좀 구분을 하시라고. 얘가 좀 더 폭넓은 개념이고, 얘가 사람, 동물 이쪽에 주로 사람, 집단, 단체, 사람에 대한 위생은 하이진이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밑에 동그라미 니은번 있잖아요. 거기에 환경위생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말씀드린 거의 모든 범위가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뭐, 여기에다가는 이제 아까 잠깐 언급한 빛공해, 이런 것들까지 끼워 넣어야죠. 빛공해도 요즘에 자주 나와요. 그리고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기출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 기출문제를 워낙 10년 넘게 보러 다니니까 굉장히 많은 기출을 제가 보유하고 있는데 다 못 적은 부분들이 많고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자주 나온 부분들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건 표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기억, 니은 어렵지 않은 문장이니까 천천히 꼼꼼히 빨리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읽어보시고, 졸음이 온다 싶으면은 한 번 정도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써보면은 천천히 읽는 효과가 있고, 이게 머릿속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저는 가끔 써요. 한 2번 정도만 그 문장을 써도 뭐 이해가 막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4번에 있는 환경 오염. 거기에 니은번 보세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었어요. 아주 쉬운 문제로. 지금 다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자, 뭐지? 생물학적인 요인,
이 생물학적 요인이 되게 자주 나와요. 다음 보기 중 환경오염의 생물학적 요인이 아닌 것은 해놓고서는 1번 뭐 미세먼지, 2번 뭐 질소산화물, 3번 황산화물 이런 거, 4번에 뭐 곰팡이, 뭐 대장균. 너무 쉽잖아요? 근데 의외로 질문 많이 올라온다 이거. 질문 많이.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뭘 골라야 되는 거예요? 생물학적 요인은 생물체를 고르면 되잖아요. 생물체. 근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뒤에 이제 문제 있을 텐데 4번 보기 중에 하나가 화분이야. 나머지는 다 옆에 있는 뭐 화학적인 물질적인 요인이고, 화분이 뭐냐면 꽃가루잖아요. 꽃가루. 이 꽃의 생식세포거든요. 이게 생물학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의외로 약 보다가 허를 찔릴 수 있으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양쪽가루 5번은 2, 3년 전 책에는 없었는데 이게 이제 구절 문제, 구분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자연환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너무 쉽잖아요. 이거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더라고요. 고1인가 중4 그 교과서에. 기억 안 나시죠? 안 날 거예요. 나면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오늘 이제 3시간 수업 듣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만나잖아요. 그럼 제가 리뷰를 해드릴 거예요. 매주. 8페이지부터 다시 간단하게 10분, 15분 정도 리뷰를 전주 거 리뷰를 하고 진도를 나갈 거거든요. 이건 기억 안 날 거야. 리뷰 들으면서 보면 주요 표시가 돼 있는데 누가 했지? 막 이거 뭐 이럴 거예요. 정상이에요. 정상. 지난주에 수업했던 거를 세상에 일주일 지났는데 다 기억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실리콘밸리나 나사 같은 데에 가 있어야 되는. 찌기 정상이니까 본인을 학대하지 마시고 나 왜 이러지? 이러지 마시고 기억이 안 나네? 당연하지. 기록은 기억에 우선하기 때문에 내가 밑줄 쳐놓고 별표 쳐놓고 필기났으니까 그걸 보면 되네. 자꾸 반복하시면 돼. 반복하면 외워집니다. 예. 머리가 들어갈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계산 문제 안 나와요. 나와도 산수 문제 정도 나와요. 환경보건학에서는. 그러니까 다들 계산 잘하시나? 제가 산수에 좀 숫자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계산을 못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문제가 없어요. 아주 좋아요. 반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질순환 밑에 탄소순환 있죠. 탄소순환. 이 탄소가 지구의 어떤 대사의 주인공이죠. 에너지 대사의 핵심. 탄소 동화작용. 묻었다 이거는. 탄수화물. 이 탄소. 에너지 대사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카본 사이클, 포도당, 광합성, 호흡장 이런 것들 다 탄소. 에너지 대사, 에너지 순환, 에너지 서클, 질소, 인, 황, 물, 이런 것들. 간단하게 체크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 최선답, 그 키워드 다음으로 중요한 게 생물 농축이에요. 생물 농축. 정말 자주 나오고요. 이거는 지자체나 직렬을 떠나서 요즘 자주 나오는 게 생물 농축이에요. 말 그대로 생물체 내에 축적되었다는 뜻이죠. 유해물질이 많아. 그쵸? 지금 우리 있는 이 공간도 깨끗한 강의실이지만 얼마나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와 발암물질 그런 미립자들이 떠다니고 있겠어요. 책상에, 볼펜에, 내 코에, 얼굴에, 그죠? 막 이러다가 이러면은 얼마나 많은 유해물질들이 들어가겠어. 근데 그게 아주 노출량이, 내가 폭로되는 양이 적거나 하면은 질병에 걸리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면역력이 그걸 막아주고 있는 건데, 생물 농축은 작은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스상이건 입자상이건 아니면 중금속 물질 뭐가 됐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환경 중에 아주 소량이 있는데, 소량 아주 미량이라고. 미량.
공기 중에, 대기 중에, 수질에. 근데 거기서 자라고 있는 작은 물고기라든지 플랑크톤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그마한 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뜯어먹고 사는 초식 동물들, 얘네들을 잡아먹는 사람, 먹이 피라미드의 먹이 연쇄의 끝파당이잖아요. 여기서는 1000만분의 1, 몇억 분의 1 단위였는데 100만분의 1, 10만분의 1, 여기서는 환경 중에 있는 이 미량이 어마어마하게 농축돼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벌써 한 20-30년 더 됐을 거예요. 아마 참치 먹지 말라 그랬어요. 수은 중독 된다고. 참치는 대형 어종이기 때문에 해양에 있는 아주 미량의 수은 같은 것들이 축적된 작은 물고기도 먹고 이것저것 막 먹고 오래 살고 크니까 참치를 잡아서 먹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농축된 수은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한국이 머리카락에서 기준치의 뭐 수십 배 수은이 검출됐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쌓여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고 만약에 빠져나가면 문제가 안 돼요. 독성 물질에 많이 노출이 됐어. 근데 소변 때문에 쫙 빠져나갔어. 그럼 독성 물질이 아니야. 자, 해저드라는 단어가 있고 리스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얘는 유해성이라고 해요. 얘는 위해성이라고 해요. 이거 구분하라는 문제도 꽤 자주 나와요. 한 3번 보면은 한 1.5번 정도는 나와요. 구분하라고. 얘는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고유의 독성. 화학물질 글씨가 쓰기 싫은 거야. 뭐야 이게 지금. 이럴 때는 인상을 팍 쓰세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제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화학물질 고유의 독성을 말해요. 해저드는 뭐 독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위해성은 뭐냐면 이 해저더스한 독성 물질에 노출되어서 인체가 피해를 느끼는 인체에 피해를 줄 때 그걸 리스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해저드한 물질이 해저더스한 물질이 저기 있으면은 나랑 관계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에 공기를 타고 와가지고 내가 호흡을 하면서 내 몸에 쌓이면 리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는 해저드에다가 노출량을 곱해주면은 리스크가 됩니다. 생물 농축 설명하면서 해저드하고 리스크까지 설명이 됐는데 뒤에서 나오는 거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이건 좀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암튼 이런 유해성 물질들이 우리 몸에 리스크를 미칠 수 있도록 쌓이는 것을 생물 농축이라고 해요. 넘어가시면 거기에 앞에 있었던 농약, 중금속, 입자산, 가스상 물질, PCB 중요 표시해야 되는데 PCB 중요 표시만 하세요. 뒤에 계속 나오는데 문제도 되게 많이 나왔고 PCB를 왜 이렇게 좋아하나 몰라. 아무튼 PCB 처리에 대한 법이 따로 있을 정도로 PCB. 그 다음에 PAHS. 이걸 우리말 안 써놨네. 다환 방향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도가 용어 설명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더딜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꼼꼼하게 하면 요 용어들이 계속 챕터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엔 굉장히 스피디하게 속도가 붙을 거예요. 다음 방향조 탄화 수소의 약자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폴리는 많다는 뜻이에요. 폴리. 뒷담하는 걸 폴리라 그래요. 폴리 아로마틱, 아로마가 향기죠, 향기. 방향족이 향기란 뜻이에요. 폴리 아로마틱 탄화수소 A, 하이드로카본 PAH 또는 뭐 하이드로카본에 카본 안 쓰고 이렇게 S, 복수 S만 붙이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 방향족 탄화수소는 이렇게 생긴 이거를 벤젠이라고 하는데 화학 시간은 아닌데 구조, 요 구조 하나만 알고 나면은 전 챕터에서 되게 많이 이해가 빨라져요. 벤젠이라고 하는데 탄소 6개랑 수소 6개가 붙은 물질인데 이게 다른 말로 아로마 링이라고 하고 향기가 있어서 방향족 화합물 또는 방향족 고리, 링이니까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 개 있단 말이야. 다환. 이게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이 착한 사람들도 이렇게 다 육각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 이렇게 막 붙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 그 유명한 벤조피렌이라고 하는 1급 발암물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화공과 교수님한테 학부 수업 들을 때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요 벤젠 하나 이상 있는 물질은 향기를 갖고 있고 우리가 느낄 때 이 향기를 갖고 있는 물질은 발암물질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랬었어요. 이 PAH 이 중에 얘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방향족, 벤젠 고리, 아로마 이런 말 나오면 육각형 고리 구조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이 고리 구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 고리 구조에 오늘 왜 이렇게 안 돼? 여기에 OH 딱 붙어 있으면 이게 페놀이잖아요. 페놀. 여기에 메칠기 붙어 있으면은 크레졸 되는 거고 소독약으로 쓰는 거죠. 냄새가 되게 역해요. 아로마 화합물이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올 건데 일단 9페이지 넘어서 10페이지에 있는 여기 식품 첨가물까지 체크를 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10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부터 진도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